제가 밑에 마이크를 좀 하나 쓸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전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 여행에 앞서서 참 이 창조 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창조 신앙을 좀먹고 또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진화론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진화론과 우리가 싸워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려면 어차피 과학이 공격을 하는 거니까, 과학의 이름으로. 그래서 창조 과학이 얼마나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창조 신앙을 전해주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진화론의 문제점, 또 창조론의 여러 가지 오늘날 21세기 과학적인 증거들을 좀 되신 대로 쉽게, 제가 식물학을 원래 전공을 했는데 생물학 중에서 다른 분야 뭐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식물 쪽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창조의 디자인, 설계,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 1시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좀 보여주시죠. 제가 내려가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신앙이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첫째, 창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쭉 공부하실 때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성경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물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생물들을, 식물들을,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창조한 그 모든 식물과 생물은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하등 동물에서 수십억 년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유인원을 거쳐서 원숭이 같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말하는 진화론과는 전혀 어떤 형식으로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진화론만 배우고 진화론만 과학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특히 신학을 학문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과학하고 자꾸 충돌하면은 마치 기독교가 원시 종교처럼 무식한 종교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지 않느냐, 좀 유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전혀 성경 같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한 것, 진화로는 46억 년의 진화를 말하고 있는데 뭐 6일 동안 창조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창조에 관련된 신화처럼 다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잃게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노아 홍수, 전 지구를 심판하고 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방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전 생물들을 그렇게 대피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돼. 그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왜 인간의 머리로만 풀려고 그러고, 오히려 인간의 과학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신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신학,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빛도 모든 생물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게 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1장부터 적어도 11장까지 보면은 이런 다양한 하나님이 언어가 어떻게 다양하게 변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죽음이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처음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가리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이런 복음의 시작이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인데,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기초에 해당되는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이고, 또한 무신론의 그런 기초가 되는 세계관이 바로 진화론인데, 이걸 우리가 무너뜨리면, 스스로 양보하고 무너뜨리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대 과학을 통하여 진화를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송두리째 그 신앙을 잃고 이상한 신앙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다원주의가 나오고, 뭐 어떻게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느냐, 그것은 독단이다, 스스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런 시대에, 왜 창조까지 양보했는데 뭔 양보 못하겠어요? 자,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돼요. 결국 유럽과 미국처럼 결국은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창조신앙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하고 뭐 암송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는 중요한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등동물로 진화된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진화된, 조금 더 지능이 발달한 존재일 뿐인데 뭐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대리자로, 사명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다른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2장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각종 동물도, 육축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다른 것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푸뉴마, 숨을 그에게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사명자로 살 수 있는 특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동물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요즘에 정말 아기들을 성폭력한 것들이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처럼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좀 더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고 내가 더 진화하고 내가 더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뭐예요? 그게 진화론적 사고예요. 동물과 똑같아. 동물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니까.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녀가 그런 삶을 살려면 창조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영장류라고 말하는 영장목에 속한 이런 고릴라, 침팬지 이런 것과 같은 어떤, 물론 얘들이 진화해서 앞으로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화론이. 그러나 얘들과 인간과 같은 공통 조상에서부터 200만 년, 300만 년 전에 어떤 과학자들은 뭐 한 700만 년까지 거슬러 나가서 거기서부터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인간, 호모 사피언스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물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조금 더 현대 교육을 통해서, 현대 윤리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우고 알고 있는 것뿐이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기독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문제점들을 보면은, 첫째는 이처럼 인간이 가장 꼭대기로 가장 진화가 많이 된 가장 위에 있는 가지일 뿐이지 얘네들이나 같은 줄기에서부터 결국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오랜 세월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까지 된 것이다 라고 진화론이 주장하고, 이것을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큰 두 기둥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이런 진화의 계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진화 계통수라고 그럽니다. 마치 나무처럼 한 씨에서, 한 줄기에서부터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의 큰 기둥은 지질학에 있습니다. 지질학에 지질주상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지질에서 이렇게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 과정을 지층 속에 있는 화석들이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준다라는 큰 두 기둥이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진화론을. 근데 이 두 기둥이 지금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19세기 설일 뿐이지 지금 21세기에 이 두 기둥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래서 교진초에서, 창조과학에서 독립한 교진초에서 요즘 생물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시조새, 말화석, 이거 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 부정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과서에서 빠지기로 한 소식은 신문에서 다 보셨죠? 지금 개통수, 생화학, 발생학에서 주장한, 이것은 1860년대 설이에요. 19세기 설이에요. 게다가 그 배아의 모양도 다 조작된 거라는 것을 지금 3차 청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화론계는 비상에 걸렸죠. 왜?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씩 다 빼고 나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제목만 남아요. 진화론.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그렇다고 진화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대신 창조론을 대신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비상이고 모르지만 특별족한 대안이 없어요. 빼지 않고는. 왜? 이미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런 계통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18세기 초엽에서부터 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고, 그렇다면은 그 진화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진화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이게 바로 1809년에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용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을 가장 특이하게 생긴 목이 5m, 6m, 키가 큰 동물로 진화했다고 말하는 기린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용불용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기린도 목이 조그만 작은 동물이었는데, 사슴만한 동물이었는데 목을 자꾸 늘리고 다리도 늘리고, 왜? 높은 데 있는 나무 열매 연한 순을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을 자꾸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린은 뭐 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높은 데 있는 것만 따먹는 게 아니에요. 밑에 것도 따먹어요. 풀도 뜯어먹고. 높은 데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다가 오늘날 생물학에서 이 용불용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불용소 뭐냐면은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점점점 발달하고 쓰지 않는 기관은 점점 퇴화해서 길이는 목과 다리를 자꾸 늘리고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지고 키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맞는 얘기예요. 자꾸 틀리는 얘기로만 미리 짐작하시면 안 돼요. 장밀한 집사를 보세요. 역도를 많이 하니까 자매지만 근육이 막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뭐 몇백 킬로그램을 들잖아요. 그렇죠? 발달해요. 근데 문제는, 진화론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장밀한 선수가 아들, 딸을 낳으면 딸이 나면서부터 엄마 닮아가지고 막 알통이 역도 선수로 태어나냐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사용을 해서 발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옳지만 그게 유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밀한 집사의 딸도 역도 선수가 되려면 엄마처럼 열심히 또 운동을 해야 근육이 발달하고 무거운 걸 들을 수 있지, 나면서부터 그렇게 역도 선수처럼 태어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많이 쓰는 기관이 발달하고 안 쓰는 게 퇴화돼서 진화가 결국은 5m, 6m로 계속 자라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기 뭐냐면은, 획득 형질은,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 고로 진화와는 상관없다. 진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근데 요즘에 진화의 증거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흔적기관이에요. 흔적기관. 고등학교 책에도 보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한 180개의 흔적기관이 있다.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퇴화기관이라고 그래요. 용불용설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풀 뜯어 먹을 때는 우리 조상들이 초식동물 단계였을 때는 풀을 뜯어 먹으니까 그거를 소처럼 소화시키려면 소화기관이 많이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인류로 진화하면서 여러분 풀 뜯어 먹는 사람 없잖아요. 농사져서 연한 야채만 먹고 또 고단백 고기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소처럼 그런 장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용하니까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맹장이라는 거예요. 맹장이 그래서 쓸모없는, 쓸데없는 문제거리만 되는 흔적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진화의 증거로 우리 몸속에, 인간의 몸속에 180개나 된다는 거예요. 180개. 근데 요즘에 고등학교 책에 보면 180개가 아니라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을 연구하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다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그룹이 뭐냐면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 분비 기관이라는 거예요. 가장 늦게까지 진화의 흔적을 알려던 것이 뇌 밑에 있는, 뇌 아래에 있다 그래서 뇌하 수체라고 들어보셨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요. 거기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키가 큽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그래서 이것은 잠자는 동안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분비가 돼서 키가 크려면은 주로 다리로 가야 돼요. 롱다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녀들, 꼬마들 잘 들어요. 키가 크려면은 잠자기 전에 줄넘기를 열심히 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다리 운동을, 팔 운동은 많이 하지 말고 다리 운동을 많이 하면 잘 때 다리가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피가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속에 성장 호르몬이 그 밑에까지 해서 다리가 쭉 자라게 돼서 키도 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을 옛날에는 몰랐던 거예요. 호르몬이 있는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모든 내 분비기관이 다 흔적기관, 퇴화기관, 진화의 증거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호르몬이 알려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이 밝혀진 거예요. 대학교 책에 보면 옛날에 뇌하수체를 어떤 진화론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 뒤에 있는 콩알만한 게 뭐 하나 있는데 기능이 없어. 호르몬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책에 뭐라 하냐면은, 인간도 세 번째 눈이 진화하려다가 퇴화됐다. 있다고 써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뒤통수에 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감독하다가, 왜냐면 요즘 시험보다 컨닝하는 애들이 많아요. 교수가 감독하다 뒤만 돌아서면 바로 컨닝. 뒤에 눈이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게 성장 호르몬과 또 FSH, LH라는 두 개의 중요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꼬리뼈, 편도선, 그래서 맹장과 편도선은요, 림프 조직이 주 조직입니다. 림프절, 이런 림프절은 면역기관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죠. 똑같은 면역기관인 림프절과 같이 림프 조직으로 편도선과 맹장이 되어 있다면, 맹장과 편도선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면역의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철에 가면은 편강한의원이라고, 제가 거기서 돈 안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조사해 보니까 편도선을 건강하게 함으로, 편강탕이라고 그래요. 편도선을 건강하게 해주면 우리 몸의 전 면역 기능이 증진되어서 면역 저하로 인하여 아토피라든지 툭하면 감기 걸리고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 증상이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편도선이 무슨 흔적기관이에요. 그렇게 우리 면역기관을 총괄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하고 면역이 약해지면 편도선이 늘 말썽을 일으켜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문지기가 제일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문을 지키는, 우리 몸의 면역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편도선이란 말이에요. 무슨 흔적기관이 어디 있어요. 꼬리뼈, 우리 노한우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지구촌교회 가지고 세미나하고 지구촌교회가 난리 났대잖아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한테 글도 올라오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노한우 목사님 얘기 그만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노한우 목사 치고 한번 보세요. 정말 목사님인데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 주장은 뭔지 알아요? 우리 몸에 꼬리뼈가 기능이 없다. 그런 개코 같은 소리가 어딨냐 그래요. 꼬리뼈가 얼마나 중요한데, 꼬리뼈는 우리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고 골반을 바르게, 그게 삐뚤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게 삐뚤어지고 척추가 삐뚤어지고 하면은 비만도 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골반이 삐뚤어지고 그러면 관절도 무리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관절을 바로잡고 척추를 S자로 바로잡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꼬리뼈를 바로잡는 그런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꼬리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의 추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게 왜 흔적, 그게 원숭이 꼬리가 태아돼서 꼬리뼈가 됐다는 생각은, 이거는 참으로 무식하기 한이 없는 그런 잘못된 진화론적인 편견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꼬리뼈, 그 흔적기관이 이제 없어요. 보면은 180개가 다 이렇게 잣대고 벗대고 남은 거 보니까 몇 개 없어. 사랑니, 가슴의 털, 가슴의 털이 무슨 진화의 증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일부러 나도 그랬어요. 가슴에 털이 좀 있어야 남성답고 멀었다 그래가지고 수영철에는 막 면도질 해가지고, 면도하면 털이 잘 자란대요. 굵어지고 많이 난대나. 그거 진화론으로 볼 때는 참 한심한, 진화가 덜 돼가지고 원숭이처럼 가슴에 털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진화의 증거, 민족과 개인의 차이일 뿐이죠. 연세 드신 분 사랑니 관리 잘하세요. 그 흔적기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사랑니를 주신, 물론 맨 안쪽에 있는 4개의 사랑니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잘 썩어요.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이가 다 빠진 뒤에도 4개의 사랑니가 끝까지 버텨줘 가지고 틀니를 하더라도 4개에 딱 걸어버리면 최고예요.
네. 우리 외할머니가 틀 일을 하셨는데 맨날 밥 먹다가도 쑥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빼집어내버리고 그냥 합주기로 사셨어요. 왜? 사랑니가 없어가지고. 사랑니 관리 잘하세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늦게 써먹으라고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흔적이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하는 헤켈의 세 번째 교진주가 주재하는 반복설. 헤켈은 1860년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간과 진화론에서 개통수는 뭐라고 말하면은 척추동물 안에서도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를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말해요. 그 증거가 발생학적으로 뭐냐? 사람의 배아 모양, 뱃속에 인간은 265일 동안 자라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초기에 이런 올챙이 모양 단계에 이것을 배아 단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공교롭게 사람의 배아, 새의 배아, 물고기의 배아가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켈은 이걸 가지고 이게 진화의 증거다. 왜? 우리 인간도 옛날에는 물속에 어류처럼 살던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뱃속에 양수 속에서 태어나지 않냐? 그래서 물고기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물고기와 같이 양수 속에서 올챙이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개통 진화를, 그러니까 한 개체의 발생은, 태어날 때의 발생 과정은 수십억 년 진화한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개통 발생 반복설이라고 말해요. 반복한다. 진화를 반복한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데 1997년에 리차슨이라는 발생학자가 그도 진화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아 단계의 모양의 사람과 물고기와 살라만더, 양서류, 그 다음에 포유동물 중에 이런 새, 조류, 포유동물 중에 토끼 뭐 이런 것들의 배아 모양을 찾아보니까 헤켈이 주장한 비슷한 모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단계를 찾아도 인간의 배아는 요 모양이고 물고기 배아는 요 모양이고 양서류인 도롱뇽의 배아는 배가 더 부르고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디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어디서 이걸 찾아냈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헤켈이 이런 발생학적인 진화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조작해서 그린 거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본인도 그렇게 실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째, 고등학교 책의 진화론의 발생학적인 증거로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 잡지, 권위 있는 잡지로 사이언스지를 듭니다. 사이언스지도 97년 9월 5일자에 아까 그 그림과 똑같은 헤켈의 논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논문은 창조과학자 논문이 아니에요. 진화론자이지만 오늘 현대 발생학자가 그 진상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 사이언스지에서도 그런 발생학 논문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사화해서 소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헤켈의 배아는 완전히 조작된 사기다. 거짓이다. 그래서 슬슬 교과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뭐 이러는데 아직도 한국의 교과서는 그냥 버젓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지고 진화론만 배우다 보면은 그냥 역사하고 지난 얘기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아이들이 배우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세뇌가 돼요. 게다가 우리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외워라. 시험에 나오니까 뭐 빨간 줄, 노란 줄, 밑줄 2개, 3개 뭐 그러면서 외우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50년, 100년 배우면 세뇌돼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과학도. 그래서 내버려두면 우리 자녀들 다 진화론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시험 봐야 되고 뭐 대학 가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그러면 이거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애들 시험 볼 때 그냥 빵점 맞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에
시험 문제에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질문을 물으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거짓말로 쓰지 마세요. 진화론에서 배운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건 진화론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미 19세기 지나간 얘기다. 실제로 진화론에서는 오늘날 현대 생물학에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감각이 있는 설은 해켈의 반복설도 아니고 게다가 용불용설도 아니고 돌연변이설이에요. 왜냐면은 뭐 운동해가지고 진화가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진화를 설명하겠어요? 네. 게다가 증거 없는 반복설 가지고 그게 될 얘기예요?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 지금은 우리가 없는데 갑자기 환경 변화나 자외선이나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 물질인 DNA가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그 변화는, 그래서 원자탄이 무서운 거예요. 원자탄 한번 터지면 그 방사능에 의해서 DNA가 변해요. 그러면 그 변화된 DNA는 유전 인자는 말 그대로 100% 유전이 돼요. 그걸 유전한 그 유전 인자에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계속 100% 축적이 돼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쌓일 수 있죠. 실제로 진화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돌연변이설, 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돌연변이가 과연 그러면 진화라는 개념에, 진화가 뭐예요? 생존 경쟁에 더 발전된 형태, 더 생존 경쟁에 유리한 형체, 더 좋은 형체가 돼야 돼요. 근데 돌연변이라는 것은,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은요 열심히 돌연변이 실험을 해봤어요. 초파리라는 애매한, 큰 파리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수명이 가장 짧은 과일파리, 과일 껍질 깎아놓으면 조그만 파리하고 똑같은데 조그만 놈이 있죠. 그것을 초파리, 과일파리라고 그래요. 얘는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돌연변이를 잘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돌연변이는 자연에서 잘 안 일어나니까 우리 엑스레이 찍는 X선을 과량으로 쪼여주면 얘가 DNA가 망가져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 두 놈인데, 암수인데 날개가 망가져가지고 날개 없는 놈이 생겨. 이것을 흔적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놈은 날개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날개가 구부러져가지고 반드시 못 날라. 어떤 분 눈이 색소가 없어가지고 소경이 돼. 볼 줄 몰라. 안 보여요? 얘는 눈이 막대처럼 생겨요. 막대 눈이라 봐. 얘는 둥그래가지고 눈이 파리, 곤충들은 360도를 볼 수 있어요. 겹눈이라. 근데 얘는 눈이 한쪽만 봐. 막대처럼 생겼으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망가진 거예요, 반쪽이. 자, 이런 놈이 생존 경쟁에 유리하겠어요? 날개 없는 놈이 뭘 먹고 살겠어요? 이렇게 다 불리한 형질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이게 쌓여가지고 처음은 불리해도 나중에 쌓이다 보면 요만한 초파리가 쌓여가지고 매미가 되면 유리하잖아요. 큰 벌레도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데 돌연변이가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쌓이면 생존이 안 되면 아예 발생 과정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돌연변이가 있지만, 다운 신드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쌓이면은 얘가 살아남질 못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냥 낙태돼 버려요. 자연 유산이 돼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쌓여가지고 좋은 변화를, 진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파리도 모아가지고 초파리를 돌연변이를 시켜요. 날개가 없어요. 얘는 조금 불리하지만 날개 없는 초파리를 또 알을 깔 때 엑스를 막 쪼여요. 그러면 날개 대신 다리가 막 그냥 점프할 수 있는 큰 다리로 진화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니만 또 까고 계속 DNA를 그냥 X선으로 그냥 작살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초파리가 뭐 왕파리가 돼요? 매미가 돼요? 메뚜기가 돼요? 그런 변화는 없더라 이거예요. 불리한 형질이 일어나되 초파리는 여전히 초파리일 뿐이다 이거예요.
변화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조약을 해보면은, 자, 돌연변이의 문제점, 자연 속에서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 100만 번에 한 번 정도. 일어나도 방향이 없고 연속성도 없고 결정적으로는 해로운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이 일어난다. 그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유전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과연 진화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자, 두 번째 기둥이 지질학에서 말하는 주상도라고 그랬죠. 지질 주상도.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하등 동물에서부터 인간까지 고생대에 있는 캄브리아기에서부터 그 지층 위에 나란히 순서대로, 진화 순서대로 화석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마치 그런 것처럼 생물 교과서에 뭐 용불용설 뭐 이렇게 끼워 맞춰 놨듯이 지질학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생물학의 진화론 그대로.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생대 지층에서부터 신생대까지 진화론 예측하는 생물의 계통 화석은 나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생물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신생대로 올수록 인간도 진화돼 나오고 150만 종으로 진화가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 화석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전 지층의 전 세계의 화석들을 발굴하고 모아서 배치해 보면 밑에 실제로 화석으로 발견 생물 계통은 밑에와 같이 나타나요. 즉 가장 지구상에 처음 생물이 출현했다고 말하는 캄브리아기에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생물 화석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신생대로 올수록 생물 종류는 점점점 줄어들 뿐이다 이거예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 계통과는 전혀 화석의 분포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캄브리아 폭발이라고 그럽니다. 아, 생물이 캄브리아계에 그냥 막 우주도 빅뱅을 통해서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아, 생물도 그냥 확 폭발적으로 수많은 생물이 고생대 캄브리아계 한꺼번에 지구에 출현했다. 그게 타임지 밑에 나와 있는 almost overnight라는 끝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생물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아니, 생물이 무슨 뭐 폭탄이에요? 폭발적으로 한꺼번에 막 150만 종이 막 진화돼 나오게? 그거는 생물에서는 있을 수도 없다 이게. 오늘날 빅뱅의 문제점도 2005년 이후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만 진화론 안에서 생물은 그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타임지마저도 생물 진화의 빅뱅인 캄브리아 폭발은 진화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진화의 두 기둥의 생물학적인 기둥, 지질학의 기둥 두 개가 지금 다 전혀 기초가 없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이론일 뿐이다. 두 번째는 지질학적으로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숭이가 사람으로 공통조상에 진화됐으면 그 공통조상은, 원숭이 사람의 공통조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특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숭이 특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원숭이도 되고 사람이 됐으니까 이걸 중간 화석이라고 그래요. 중간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화석이 없어요.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지나가는 실라칸스 같은 경우가 뭐 지느러미에 뭐 뼈가 좀 있는 그런 화석으로만 발견될 때는, 아, 실라칸스가 물고기와 개구리 같은 육상동물의 중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938년 이후로 이 실라칸스라는 특이하게 생긴 이 물고기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4억 년 전에 지층에서 발견됐다고 말하는 실라칸스하고 지금 살아있는 실라칸스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생대 실라칸스, 그 당시에 살던 그 실라칸스는
인간까지 진화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서 제자가 돼서 어려운 창세기 공부하겠다고 여기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는데, 누구는 아직도 진화 못하고 아직도 물고기로 바닷속에서 저러고 있느냐고요? 진화가 실제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게 실라칸스뿐만 아니라 실제 화석에 중간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오래된 단세포라는 남조류가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래요. 20억 년, 연도 문제는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연도 문제를 얘기할게요.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20억 년 전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모든 생물의 원조인 조상인 단세포 생물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호주에 있는 담수호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지금도 화석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4억 년이 아니라 20억 년 전에 스트로마톨라이트나 지금의 스트로마톨라이트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어떤 놈은 아직도 남조류로 물속에서 그러고 자빠져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진화된 게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진화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호주 서쪽에 있는 담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4억 5천만이 투국에나 지금의 투국에나 똑같다 이거예요. 불가사리 1억, 5억, 4억 년 전의 불가사리 화석이나 지금의 불가사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달라진 게 뭐예요? 물론 모양은 조금씩 진화하고 변합니다. 이것을 소진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 안에서 얼마든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소진화, 즉 작은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데 창조과학자라고 부인하나요? 생물학자들이. 그러나 그런 변이가 쌓여서 불가사리가 아닌 다른 척추동물, 인간으로까지 진화되는 그런, 이것을 대진화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난 적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근데 많은 진화론자들은 창조과학자를 무식하다고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진화가 왜 안 일어나느냐 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맨날 주장하는 게 소진화예요. 소진화. 저도 생물학자인데 소진화를 모르겠어요? 유식하면 좀 대진화 증거를 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진화에 유식하면 없다고요. 화석도 없고 실제 생물학적인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조새는 이제 빠져나갈 거니까 빼고요. 자, 박쥐는 포유동물이에요. 그래서 얼굴 모양 보고는 쥐처럼 생겼다 그래서 박쥐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 박쥐가 앞다리가 날개로 진화해서 오늘날 포유동물인 박쥐가 됐다,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동물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은 좋고 진화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오래된 박쥐래야 4,800에서 5,400만 년 전에 독일에서 발견된 박쥐인데, 지금의 박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쥐가 어떻게 박쥐로 변하냐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쥐가 굴로 도망갔다가 굴 속이 깜깜하니까 돌아다니다가 막 태어난 새끼가 겁없이 돌아다니까, 너 깜깜한데 조심해, 그러다가 바위 박어 박쥐 그러다 박쥐가 됐대. 도대체가 이런 쥐가 박쥐가 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위 들이박을까봐 박쥐 하다 박쥐가 됐어요. 뭐가 박쥐가 쥐로부터 진화된 증거가 뭐가 있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포유동물 중에 물에 사는 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등치 큰 고래가 젖바리 동물, 포유동물이에요. 그럼 포유동물의 기원은 뭐예요? 어디서 포유동물이 나왔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설이 바로 이겁니다. 소가 불 뜯어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허우적대다가 뒷다리가 먼저 지느러미가 되고 꼬리가 되고 앞다리가 지느러미가 되고 나중에 뿔이 빠져가지고 고래가 되어 바다에 적응한 그런 포유동물이 됐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웃기는 거지. 포유동물이니까 육상에 사는 어떤 동물이 바다의 고래로 진화했을까? 그래서 육상에 있는 모든 젖발이 동물, 사람을 포함해서 젖으로 새끼를 키우는 동물의 젖의 성분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고래의 젖의 성분과 비교해 보니까 소의 젖이 제일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소가 어느 날 뛰어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중간 생물에 화석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그 젖성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소가 진화가 되어 고래가 됐다. 그래서 전 속으로 사람의 젖하고 제일 닮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사람의 젖하고 제일 비슷했으면 어떤 설이 나왔겠어요?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 못하는 놈이 뛰어들었다가 고래가 진화됐다고 얘기할 판이 될 뻔했잖아요.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유추 방법이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젖을 도구는 과학을 인용하지만 왜 이런 설이 나오냐 이게 바로 기본적인 자기 신념,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무신론에 기초한 모든 생물은 저절로 한 생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는 세계관에서부터 나온 그런 추론에 불과한 것이다. 얼마나 사람도 보세요. 인간도 과연 인간도 이런 데서부터 진화된 실제로 진화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로 진화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화석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두개골이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500cc도 안 되는 원숭이 두개골과 같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돼서 자바인, 크로마뇽. 전혀. 이것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의 변종을 갖다가 그렇게 한때는 루시 같은 것은 로버스토스 같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처음 발표할 때는 직립했다, 원숭이 같지만 서서 다닌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사이언스지와 쌍벽을 여는 네이처지에서 루시는 절대로 직립한 그런 증거가 없다, 네 발로 기어다녔다. 그러면 원숭이에요. 어디 인간이 조상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조상이라는 근거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은 지금 그렇게 두개골이 어떻고 있다고 소리 안 해요. 이제 DNA를 연구해요. DNA를 분석해 보니까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여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물려받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2부설 혹은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2부설, 2부는 성경에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는 이 변화도를 보면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여인, 2부 같은 한 여인이 우리 모든 인류의 어머니다. 그랬더니 미토콘드리아는 난자를 통해서만 유전되기 때문에 그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남자를 통해서만 자손에게 유전되는 유전자가 있죠. 그러면 성유전자죠. Y 염색체잖아요. 남자만 갖고 있는 게 Y 염색체. 그래서 여기 있는 해머 같은 사람은 Y 염색체는 아빠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니까. 그래서 Y 염색체 변화 정도를 비교해서 조사해 보니까 모든 인류는 한 아빠의 Y 염색체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인류는 흑인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인은 아시아주에서,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각기 생존 경제 진화가 된 것이, 이것을 다지역 기원설이라고 그래요. 다지역 기원설이 정설이었어요. 근데 이런 DNA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무슨 다지역이에요? 엄마도 하나, 아빠도 하나다 이거예요.
18만 년 전에 Y염색체. 그러나 그 이후에 2000년에 와서 펠드만이라는 사람은 더 Y염색체를 더 정밀 분석하고 그 변화 정도를 비교해 보니까 18만 년 전도 아니에요. 5만 년 전에 한 남성이 우리 모든 인류의 아빠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점점 21세기로 올수록 성경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 시작.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한 부부가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 다양한 인류가 됐을까? 진화론자들은 그게 바로 진화다 주장하죠. 그러나 물론 흑인이라고 뭐 인간이 아닙니까? 다 인간이니까 그 안에서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2005년에 4월에 보도됐는데 한 어머니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는 흑인, 하나는 백인이 태어났어요. 한 어머니 밑에서 1세대 만에 흑인과 백인이 태어나요. 즉 아담과 하와 속에는 이처럼 모든 인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도 논란을 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는 이 가정에 흑인과 백인을 쌍둥이로 주신 것 같아요. 아주 한 큐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뭐 과학 가지고 싸우고 뭐 신학적으로 싸우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그 모든 증거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5분, 6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진화론에서는 세포로 구성, 그러니까 한 세포도 진화된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창조 모델을 설명하면은 아니 벽돌을 보세요. 자, 벽돌로 지은 집이 있고 아니면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기본 재료가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설계해서 재료를 벽돌을 선택을 해서 기획적으로 지은, 그래서 창문 크기도 일정하고요. 벽돌도 일정하잖아요.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바람에 의해서 돌이 깎여가지고 네모 반듯한 돌이 우연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위에 쌓이고 쌓여서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60조에서부터 100조가 넘는 그 세포가 얼마나 건물 정도 질서겠어요? 얼마나 더 복잡한 질서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우연이 되겠다고요? 게다가 그게 우연이 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21세기의 증거는 DNA가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DNA를 사람의 유전 정보를 한 4만 개 정도로 보는데 2003년에 21세기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다 분석을 완성했습니다. 이걸 무슨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게놈 프로젝트.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상한 욕하여. 개가 아니고 괴입니다. 게놈 프로젝트요. 예. 게놈 프로젝트. 게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게라는 것은 독일식 발음인데 영어로는 지놈, 진, 유전인자라는 얘기고 놈은 크로모솜, 염색체. 바로 염색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네 가지 염기 A, T, C, G라는 네 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30억 상 60개 되어 있어요. 1번부터 6번, 61번부터 120번. 이게 60억, 그러니까 30억 번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보는 저절로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정보는 지적 산물이에요. 우연히 절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글로 써놓으면 정보입니다. 그거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암만 미국 독특한 노벨상 받은 사람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국말로 써서 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정보니까. 그런데 60억 개, 30억 쌍으로 되어 있는 이 정보가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DNA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보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정보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1200년에 피보나치라는 특수한 수열을 발견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대단한 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다. 비록 피보나치 발음도 혀가 잘 안 돌아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1, 2, 3, 5, 8 이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돼. 1, 2 합치면 뭐예요? 3. 2, 3을 합치니까 5. 이제 피보나치가 뭔지 아셨죠? 암만 커져도 이건 뭐 앞뒤만 더하면, 앞뒤가 똑같은 번호가 아니라 앞뒤만 더하면 그 다음 수가 피보나치 수열인 거예요. 앞뒤 수를 더한 그 다음 수열이 무한히 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21, 34. 이게 아까 유전 정보 물질은 옹스트롱 단위의 10-10승 단위인데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데, 그 가로 세로 나사형으로 되어 있는 한 사다리 나사가 가로가 21, 세로가 34.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한히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은 백화 꽃잎이 셋, 노랑제비가 5, 그리고 조금 이따 지금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꽃잎이 8개로 되어 있어요. 다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꽃의 배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나무 여러 가지 식물에 보면은 꽃뿐만 아니라 가지가 갈라질 때도 그렇고요, 솔방울의 배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열매가 배열하고, 심지어는 이 세포가 분열할 때도 그렇게 분열을 해요. 해바라기 씨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오른쪽 나선이 있고 왼쪽 2개의 나선이 이상하게 겹쳐 있죠. 그래야 빈틈없는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꽉 찬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 나선이 이렇게 있고 왼쪽 나선이 있는데 2개를 합치면 되는데, 오른쪽 나선이 8개 피보나치 수죠. 왼쪽 나선은 13개 피보나치 수죠. 피보나치 수로 배열된 2 나선이 딱 만나니까 아까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배열이 되고, 식물의 세포가 분열할 때도 이처럼 오른쪽 나선, 이거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세포가 자랄 때 오른쪽 나선, 왼쪽 나선 둘로 만나야만 해바라기 씨처럼 세포도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질서가 깨어지면은 이런 세포 중간중간이 비게 돼요. 여러분이 뇌가 만들어질 때도 그렇게 배열해야 뇌가 제 모양으로 빈틈 없는 그런 뇌가 만들어야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일부 세포가 잘못돼가지고 뇌가 일부 비면은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골빈 인간이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바라기 씨가 세포가 그렇게 배열을 할까? 분열하는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요, 7번 세포가 분열하고 8번 세포가 분열하는데 그 사이에 중심으로부터 각도가 항상 137.5도를 유지해요. 180도 반대쪽이 아니고 그래서 8번 다음에 9번 세포를 보세요.
이 각도를 보면은 똑같이 9번 다음에 10번 세포 여기 있죠? 똑같이 137.5도. 그러니까 360도를 가지고 세포가 분열할 때 137.5도의 반대쪽에 있는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가면 해바라기처럼 오른쪽 나선, 왼쪽 나선에 완벽한 빈틈없는 그런 세포의 배열을 형성하게 된, DNA도 그렇게 배열이 되고 세포도 그렇고 137.5도하고 피보나치 수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복잡하지만 뭐 다 읽지 마세요. 뭐냐면은 그 피보나치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를 무한히 끌고 가면은 앞에 있는 수를 뒤에 있는 수로 나누면은 황금비라는 신의 비라고 말하는 멋진 비율이 나옵니다. 0.618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첩 같은 것도요, 가로 세로가 0.618의 비를 갖출 때 가장 안정되고 피로감이 없고 아름답게 보이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황금비로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슬라이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60도를 360도 곱하기 이거 리미트니까 무한대로 보내면은 앞에 수 뒤를 나누면은 0.618 곱하기 360도에서 360도에 빼주면 정확하게 137.5도가 나와요. 피보나치 수열에서부터 계산한 극한값이다 라고 말하겠죠. 극한값을. 이게 황금각, 신의 각이고요. 앞에 수 뒤를 나는 거 황금비, 무한히 가면 황금비가 돼요. 그래서 홍콩 야자의 나무 잎의 비율도 그렇고요. 개미의 세 마디가 앞에 뒤 가슴과 꼬리 부분의 비율이 0.618. 여러분의 얼굴도 가로 세로의 비가 0.618일 때 가장 미녀가 되는 거래요. 가름맛 딸 때도 가운데 뚝 잘라서 1대1로 자르는 것보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0.618의 비율로 이렇게 가름마를 타면 가장 우리 목사님처럼 가장 균형 잡힌 안정된, 가운데 뚝 자르면 뭐 고속도로 지난 것처럼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황금비. 이게 하나의 1200년의 수학자가 단순히 발견한 우리 이훈자 교수님 오셨어요. 저랑 버지니아 텍에서 같이 있어요. 이훈자 교수님이 통계학 수학을 하셨는데 이 황금비가 그래서 신의 비라고 그래요. 피보나치 수열이 그렇게 오래전에 발견했지만 오늘날 현대 생물학에 이상하게 그런 질서가 식물학에서 동물학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이 바로 황금 나선이에요. 신의 나선. 바로 피보나치의 제일 작은 수는 11입니다. 요거 11. 그 다음이 2, 3, 3, 5, 5, 8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장 가까운 사선을 원주를 연결해 보면은 점점점 커지는 나선을 만들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만든 나선, 황금 나선, 신의 나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달팽이, 황금 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생물에게서 볼 수 있어요. 많은 조개 속에. 그리고 인간의 귀에도 하나 들어있어요. 뭐겠어요? 달팽이 관. 그리고 큰 동물 순놈들에게서 뿔이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물뿐만 아니라 이게 뭐 같아요? 은하가 오른쪽 혹은 왼쪽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은하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는 2,000억 개가 넘는 그런 별들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나선 구조대, 특히 황금 나선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억 개의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한 이런 은하계가 전 우주에 1,000억 개가 넘어요. 이런 무한한 하늘에 이런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가 뭐냐? 결론은 피보나치 수열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물 속의 DNA, 세포, 우주 안에 있는 이 질서 속에 이런 한 가지 수열의 수학적인 원리가 인용된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요. 바로 정말 누군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게 아니냐. 이것이 바로
지적 설계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지적 설계는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가 아니고 개념치 않아요. 질서가 있다, 뭔가 디자인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조론자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그 지적 존재가 바로 우주를 설계하고 생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설계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분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말씀이고, 그가 생명을 지으신 바로 우리의 창조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 우리가 믿고 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다 풀리고 이해가 되고, 아무리 과학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응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탐험을 축하합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